네, 안녕하세요. 2018년 2회 3과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41번 0.8% 탄소 이하의 아공석강이라고 정확하게 범위를 주어졌죠. 범위가 주어졌고, 과공석강인 상태, 과공석강, 그러니까 0.8% 탄소 이상일 때의 이 과공석강에서 탄소 함유량의 증가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기계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0.8% 탄소 이하의 아공석강 이렇게 범위를 정확하게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에서 물론 이론적으로 0%는 없지만 아주 미량에서 0.8%까지 탄소가 높아질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증가되는 것은 여기 해설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강도와 경도 값은 증가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 것은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 연신율과 이 충격치 이런 것들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공석강 상태에서는 이렇고 0.8% 탄소 이상인 경우에서는 이 강도, 경도 중에 보시면 인장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아공석강 범위, 이 아공석강 범위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은 답이 뭐죠? 예, 4번이죠. 연신율. 자, 그리고 42번 보시겠습니다. 노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형 부품. 자, 여기 별표를 치시고 노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대형 부품을 국부담 금지를 한답니다. 또는 기어, 톱니, 선반의 배드면 등의 표면을 경화시킬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모든 그러니까 제품의 전 부분을 같이 담금질하는 게 아니고 국부적인 필요한 부분만 담금질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은 여기 있는 화염경화법입니다. 예, 나머지는 노를 사용하고요. 예, 노를 사용하는 거고 화염경화법은 불꽃으로 여기 보시면 산소 아세틸렌 화염 그러니까 화염 불꽃으로 이용해서 표면을 담금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한 후에 물 분사나 기타 방법으로 빠르게 담금질을 해버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재질에 적용 가능, 가열 장치의 이동 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넘어가서 담금질의 숙련을 요한, 그러니까 숙련자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급가열에 의해서 각진 부분을 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칠 때 이런 부분 있죠? 예, 요런 부분이 화염을 확 쏟아보면 녹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여기 다시 키워드 이거는 키워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43번 접종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지만 앞으로 접종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상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주철에서 이 접종의 효과. 자, 접종은 보시면요. 접종은 주철 결정의 핵생성을 촉진해서 결정립을 미세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미경 조직이 있다 쳤을 때 핵생성을 이렇게 촉진을 하는 겁니다. 핵생성을 촉진을 하게 되면 이 전체의 결정립이 점점점 작아지겠죠. 새로운 결정이 이렇게 이 크다란 결정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면 결정립이 미세화되겠죠. 그래서 결정립이 미세화되고 규칙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계재료 성질이 상당히 개선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흑연 형상의 개량, 각종 기계적 성질을 향상 이런 목적을 띠는 조작이 여기 있는 주철의 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규소 이런 것들을 첨가하고요. 첨가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기억을 꼭 하시고요. 핵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흑연의 형상을 개량하는 것은 이제 효과죠. 거둘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칠화를 증가시키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여기 있는 진술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알루미늄 합금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규소 알맛이라고 외우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드리, 뭐 알드레이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알드레이, 이거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시효경화입니다. 시효경화는 여기 보면 에이지 하드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놔두는 건데, 시효경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두랄루민이죠. 두랄루민은 조성이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이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이 두랄루민도 경화를 하는 방법이 시효경화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합금에서 이런 것들이 시효경화인 경우가 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한 거 보시면 알마씨, 자, 알드리는 내식성과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이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5번 톤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황동계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동계, 톤백인데 황동은 구리랑 아연이 베이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석을 하면은 황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만 봐도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체크 한번 해보면요. 전연성이 우수하다. 전성은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이게 파전처럼 이렇게 펴지는 성질이 전성. 쭉 잘 늘어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연성이죠. 그래서 그 합쳐서 전연성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소성 가공성의 대표적인 지표가 됩니다. 소성 가공성에. 그래서 얘들이 안 좋으면 소성 가공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연성이 우수한 합금이 톤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이닝하기 쉬워. 메달 동전. 동전 모양으로 만드는 이런 동전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코이닝이죠. 소성 가공 중에 하나죠. 소성 가공법 중에 하나. 그리고 색깔이 금색에 가까워서 모조금으로 사용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색깔이 예뻐서 모조금, 그러니까 우리 뭐 금색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6번 마텐자이트 및 그 변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마텐자이트 변태입니다. 자, 마텐자이트 및 그 변태가 되어 있지만 마텐자이트 변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담금질 시에 빨리 식힐 때, 그죠? 담금질 시에 생기고 많은 원자가 한꺼번에 협동적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원자 위치를 점유하는 무확산 변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확산에 의한 변태를 얘기를 합니다. 원자 배열이 확산을 하면서 뭐 변해가면서 성질이 바뀌고 아니면 조성이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마텐자이트 변태는 순식간에 지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이제 막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뭐 빨리 줄 서 이러면은 딱 재빠르게 줄 서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확산 변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무확산 변태로서 이제 특징이 좀 다른 일반적인 변태보다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경도가 높고 취성이 있다. 자, 뭐 이거는 우리 담금질 했을 때 특징이기도 하죠. 경도가 높고 취성이 있는데 이 취성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불림으로 뭐 해결을 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렇게 뜨임이죠. 죄송합니다. 뜨임으로 보통 하죠. 담금질 후에는 뜨임으로 해서 조질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상온에서는 준안정 상태라는 겁니다. 안정 상태가 아니고 준안정 상태라는 겁니다. 상온에서는. 마텐자이트 변태는 무확산 변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확산 변태입니다. 강을 수중에 담그자였을 때 나타나는 조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문제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TTT 곡선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여기 보면 마텐자이트 시작되는 점, 마텐자이트 끝나는 점 이렇게 있어서 이런 TTT 곡선이 있죠. 여기서 마텐자이트 전체 시작 온도와 종류 온도, MS, MF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소량이 많을수록 내려갑니다. 그럼 반대로 탄소량이 적을수록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냉각 속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탄소량에 의해서는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만 냉각 속도와는 관련이 없다. MS, MF 온도의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47번 금속 재료 중 일정 온도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자, 전기 저항이 0이 되면은 다 흐르겠죠. 쉽게 얘기해서. 저항이 있으면 뭐 100을 줬을 때 50이 흐르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항이 없으면 완전히 다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면 전기가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많이 손실 없이 통하냐인데 이 전도라는 말이 초전도가 되면 진짜 거의 뭐 저항 없이 흘러버린다는 얘기겠죠. 전도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온 금속을 초전도 금속이라고 합니다. 형상기억 합금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뭐 티타늄, 니켈 합금 이런 걸 이용해서 한 형상기억 합금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초전도 합금이 되겠습니다. 초전도 현상. 그죠? 문제에서 무슨 현상이냐고 묻고 있네요. 자, 그리고 48번. 자, 고속도 공구강 SKH2의 표준 조성입니다. 자, SKH2의 표준 조성인데 여기서 고속도강 조성은 결국에는 1841입니다. 그리고 표준 고속도강 하이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지금 보는 이거를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H2, 3, 4 이런 식으로 뭐 우리 규격집에 보면은 재료 규격집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강의 한 종류라고 얘기하시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속도 공구강 SKH2의 표준 조성은 1841이다. 우리가 알던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번 플라스틱 재료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플라스틱 재료는 보시면 뭐 열에 약한 거는 딱 생각해봐도 당연히 그렇죠. 열에 잘 녹죠. 플라스틱 재료는 맞고 대부분 내구성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내구성을 위해서 막 그렇게 재료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플라스틱을. 자, 대부분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자, 전도성과 반대겠죠, 이거는? 잘 통하는 것과는 반대로 절연이 된다는 거는 통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금속 재료보다 최적당 가격이 저렴하다. 요즘에 플라스틱 재료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재료도 좀 저렴한 편이고, 물론 뭐 아주 싼 금속들보다는 뭐 비쌀 수도 있지만 금속 재료보다 보통 최적당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 자, 50번. 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FRM과 FRP, 섬유강화, 금속 섬유강화, 플라스틱 이렇게 두 가지 약자 정도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 FRM, 섬유강화 금속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섬유강화 금속의 특징을 찾는 건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여기서는 비강도 및 비강성이 높다. 그리고 섬유축 방향의 강도가 작다. 이게 답이고 왜 틀린 말이고요. 죄송합니다. 2차 성형성 접합성이 있다. 고온의 역학적 특성 및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다. 자,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지금 요 말, 그리고 요 말이 좀 헷갈리실 게 요런 말들이겠죠. 2차 성형성, 접합성.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성형을 하고 나면 다시 성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다시 2차로 성형을 할 때 그럴 때도 섬유강화 금속이 가진 원래 성질을 크게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성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말들이 그냥 이렇습니다. 이제 좀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은 섬유축 방향의 강도가 크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51번 이제 설계 문제인데 자, 일반적으로 안전율을 크게 잡는 하중은 자, 안전율이란 것 동일 재질에서 극강도의 기존의 안전율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율은 쉽게 얘기하면 설계를 하면은 이 정도 값이면 될 것 같아요. 설계를 했을 때 정확한 값을 내보니까 뭐 숫자로 하죠. 예를 들어서 12
뭐 우리가 계산해본 설계값이면 충분한 건 아닌데 딱 맞는데 안전율이란 걸 줍니다. 10을 줄 때도 있고 뭐 100을 넘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충격 하중, 반복 하중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하중일 때만 정하중이 작용할 때만 계산해서 우리가 10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런 충격 하중, 반복 하중을 받는 것 때문에 안전율을 우리는 10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 설계는 100으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안전율은 이렇게 되면 10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런 개념인데 보시면은 안전율을 가장 크게 잡는 하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재료에 무리를 많이 주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무엇인가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격 하중입니다. 예, 충격 하중. 그 짧은 시간에 급격히 작용하는 하중이다. 꽉 뭐가 떨어질 때, 이럴 때가 충격 하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복 하중이라는 게 있는데 크기와 방향이 같은 일정한 하중이 반복되는 하중으로 편진 하중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뭐 편진 반복 하중, 양진 반복 하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진 반복 하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힘이 보통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편진 반복 하중입니다. 힘을 줬다가 0이 되고 줬다가 0이 되고 줬다가 0이 되고 근데 양진 반복 하중은 줬는데 완전히 반대로 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뭐 10의 힘을 줬는데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0의 힘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는 게 양진 반복 하중.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용어 자체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2번. 자, 축의 홈 속에서 자유로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까딱까딱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고 키가 자동적으로 축과 보스에 조정되는 장점이 있다. 근데 키홈의 깊이가 커서 축의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제일 안쪽은 상당히 많이 파이죠. 그래서 축의 강도가 이 축 자체의 강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달키, 우드러프 키라고도 합니다. 우드러프 키라고도 하고 이 반달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53번은 뭐 간단한 문제니까 식문 한번 보시죠. 브레이크 드럼 축이 이제 드럼 축이 결국엔 동그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회전력에 의한 토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축을 정지하는데 필요한 제동력이니까 토크는 P 곱하기 2분의 D죠. 예, P 곱하기 2분의 D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동력이 결국에는 제동력이 토크를 만들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으로 돌리고 있는 토크 값이 얼마냐 찾을 때는 요건 D죠. 이렇게 지름이 딜 때 2분의 D를 곱하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54번 리베디움의 특징입니다. 자, 리베디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리벳이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보시면요. 이런 재료를 받칩니다. 아니면은 뭐 실제로 원래 이랬던 거를 한쪽 꽝하고 이쪽 꽝 해서 양쪽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지금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재료를 이렇게 받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열을 가하는 거죠. 열과 압력을 엄청나게 크게 가합니다. 그러면 열을 가해서 큰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때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틀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꽝 때립니다. 열을 가해서 꽝 때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서 이 판과 이 판이 이 두 개의 판이 접합이 되는 게 리벳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보시면요. 용접이음에 비해서 응력에 의한 잔류 변형이 많이 생긴다. 맞는 말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네요. 용접에 의해서 응력에 의한 잔류 변형이 많이 생긴다. 응력에 의한 잔류 변형이 많이 생기는 거는 용접이죠.
예, 용접이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용접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요.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리벳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니까요. 예, 제가 헷갈렸네요. 자, 리벳 길이 방향으로의 인장하중을 지지하는데 유리하다. 인장하중은 쉽게 얘기해서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 재질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인데, 여기에 유리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죠? 이것도 틀린 말이고. 경합금에서는 용접 이윤보다 신뢰성이 높다. 예,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용접 이윤보다 정확하게 꽉 잡고 있는 그런 용접 이음의 신뢰성이 용접보다 높다. 특히 가벼운 금속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고요. 철골 구조물, 항공기 동체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벳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키워드는 반영구적인 이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려면은 파괴해야 됩니다. 아예 이 이음 자체를, 이음부를 파괴해야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접 이음에 비해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아. 왜곡이나 비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용접을 하면 여기 열을 이만한 부분에 가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 하즈, 열 영향부가 생기고 이 열 영향부에 의해서 어디 있죠? 예, 이런 잔류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용접의 단점이었죠. 근데 그런 것은 훨씬 적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질의 적용 범위가 용접에 비해 넓다. 작업이 용접보다 쉽고 작업부 검사가 간단하다. 파괴해야 된다. 풀려면 파괴해야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압축 코일 스프링에서 소선 지름이 5mm D로 쓸게요. 그리고 코일의 평균 지름은 라지 D 200N의 하중이 작용한답니다. 근데 스프링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이 얼마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왈의 응력 수정 계수식 이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로 탄성 계수가 80GPa로 주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스프링 지수 C가 여기 들어가죠. 예, 왈의 수정 계수 식에서 여기 C가 이렇게 세 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C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소선의 지름분의 스프링의 평균 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이 이렇게 약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감겨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감겨 있는 거죠. 그거의 약식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감은 이 부분이 D고요. 이게 평균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프링의 평균 지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지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질의 지름, 이 소선의 지름 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분의 D 값을 스프링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프링 지수. 그래서 이게 C 값이 달라질수록 스프링의 특성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D 값이, 그러니까 C 값이 커지면 상당히 가녀린 이런 스프링이 될 것이고요. 그죠? C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상당히 두꺼운 빡빡한 스프링이 될 겁니다.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프링 지수 C는 5고 이 5를 대입하면 5를 대입해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최대 전단 응력 타우는 이렇게 구한다는 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번 더 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따로 유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식이라서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식을 좀 암기를 해서 풀라고 저는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강제 볼트가 축 방향으로 8kN의 인장하중을 받고 있을 때 이 볼트의 골지름은 약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볼트의 허용 인장 응력은
100메가파스칼이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그냥 시그마로 썼는데 보통 시그마 A라고 씁니다. 얼라원스의 이제 약자로 시그마 A라고 허용 인장력을 쓰는데 여기서 그냥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그냥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바로 그냥 여기에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의 d제곱분의 4 곱하기 P인데 8N이죠. 근데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8000N으로 8kN을 8000N으로 환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보시기 좋게 이렇게 식을 정리한 겁니다. D에 대해서. 이 시그마는 파이 D 제곱분의 4P를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이니까 뭐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긴장 측장력 TT죠. 그리고 이완 측장력 TS. 요거를 3800과 1850이라 했을 때 전달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벨트의 속도는 3.4 m/s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효장력을 TT-TS로 구하고 장력비 이뮤 세타는 TS분의 TT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정확히 공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력, 킬로와트로 된 동력을 구할 때는 1000분의 FV. 이 힘에 여기 있는 유효장력을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장력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58번은 58번도 요 식을 이용하시는 거죠. 요 식을 이용하시는데 이 R 값이 볼 베어링이면 3이죠. 그리고 롤러 베어링이면 3분의 10이죠. 그래서 롤러 베어링이 실제로 수명시간이 같은 값이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볼 베어링이니까 3을 적용하셔서 3을 적용하신 식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네. 여기 작용 하중 있고 동전격 하중 63이 있고 그리고 회전수가 4000으로 나와 있으니까 수명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셨을 때 이 정도 나오면 가장 가까운 값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체 클러치의 일종인 유체 토크 컨버터의 특징입니다. 자, 유체 토크 컨버터의 특징인데요. 보시면요. 여기 부하에 의한 원동기의 정지가 없다. 장치 내에 스테이터가 있을 경우 작동효율을 97%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동 및 충격을 완충하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해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크 컨버터, 그러니까 유체 토크 컨버터는 유체 클러치를 개량한 겁니다. 유체 클러치를 개량한 거고 펌프, 임펠러, 스테이터, 터빈으로 구성이 된다. 회전력 변환율이 1대1을 넘지 못하는 대클러치에 비해 2에서 3대1의 회전력 변환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장치의 구조상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 충격 완충이 가능하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하죠. 그 스테이터는 터빈으로부터 돌아오는 오일의 회전 방향을 펌프의 회전 방향과 같도록 바꿔주는 건데, 자, 토크 컨버터의 가장 기본적인 부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터는 여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펌프의 회전 방향과 오일의 회전 방향을 같게 해주는 거지. 이게 있어서 작동효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번 헬리컬 기어에서 이수가 50, 비틀림각이 20도랍니다. 그러면 상당 평기어 이수는 몇 개인가? 자,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당 평기어 이수 G2는 코사인 3승 베타분의 GS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예, 60.26이 나오죠. 그래서 약 60개가 된다라는 것. 이 식을 암기를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보시고 3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